어렸을 때부터 기따겁게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땅만 파면 석유, 아연, 구리, 리튬, 철광석, 다이아몬드 등이 무진장 쏟아져 나오는 나라들이 부러웠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로 이어져 소위 단군 부동산 사기설이 나온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경제발전의 필수 요소로 꼽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산증인이 바로 우리와 일본이고 유럽에선 독일이죠. 오히려 요즘엔 자원이 많을수록 경제 성장이 둔해지고 국민을 빈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오티가 처음 말한 자원의 저주가 그것이죠.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자원은 경제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땐 어디서든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토지가 최고였죠. 하지만 철과 석탄이 산업혁명을 견인하자 천연자원의 중요성이 크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건 당연한 상식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검은 황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나라 베네수엘라는 오죽하면 석유를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부릅니다. 1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은 국민의 43%가 $2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얼핏 보면 자원이 경제 발전에 도움은커녕 방해가 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자원을 미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최소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자원 빈국보단 당연히 유리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 영상에선 지나친 자원이 어떤 방식으로 한 나라를 망치게 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원은 분쟁이나 심하면 내전을 가져올 위험이 무척 큽니다. 사실 자원의 저주 중 이게 최악이죠. 세계은행의 이와 관련한 조사에 의하면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0.5%입니다. 반면 경제가 특정 자원에 의존하는 나라에선 이 위험성이 23%나 되었습니다. 무려 46배의 차이죠. 자원은 보통 전국에 골고루 매장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이 있는 A지역과 자원이 없는 B지역 사이에 부의 균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불만인 B는 A에게 분배를 요구하지만 A는 나눌 생각이 조금도 없죠. 이러면서 내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는 대개 민족이나 부족도 여럿입니다.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종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 간의 사소한 시비 하나가 내전으로 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일부에서는 아예 분리 독립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자원이 많은 콩고, 수단, 나이지리아 등에서 걸핏하면 내전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죠. 이 내전은 부족 간의 끝없는 보복전으로 이어지니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내전이란 최악의 상황을 면하더라도 독재와 부정부패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내란을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자원부국들은 대개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원개발에서 오는 막대한 이익은 더욱이나 소수의 특권층에게로 집중되죠. 이 특권을 지켜야 하니 정부는 더 폭력적이고 더 권위주의적인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아의 미얀마도 이런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이기도 하고 루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루비의 90%가 미얀마산이죠. 루비는 미얀마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군사정부의 본줄입니다. 보석 광산이 모두 군사정부가 만든 기업들의 소유죠.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에 초장기 독재자들이 유독 많은 것도 다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원에서 나오는 부가 워낙 달콤해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 철권 통치에 도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기 독재도 흔하고 쿠데타도 흔합니다. 최근까지도 쿠데타가 빈발하는 아프리카 기니는 결국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를 차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끝없는 정치 불안 속에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리 없으니 국민 대부분은 자원이 없는 나라보다 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기니 국민의 70%가 빈곤층이죠.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부패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권력자는 국민 경제에 관심 없고 기업은 뇌물을 주지 않고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술 개발보단 리베이트 등으로 자원을 싸게 사는 게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정경유착은 서류의 필요로 고질병이 되어갑니다. 때론 주변 국가가 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부패 세력은 물론 반정부 세력과 손을 잡기도 합니다. 30여 년 전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는 시에라리온의 반정부군을 지원해 내전을 유도한 다음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로 큰 이득을 얻었습니다. 운 좋게도 분쟁, 내전, 독재, 부패 등을 모두 피한다 해도 자원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이런 경제의 외적인 면 말고도 경제의 내적인 면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풍부한 자원은 산업 구조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국가 생산의 대부분을 지하 자원에 의존하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그 외 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해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즉, 땅만 파면 먹고 살 수 있으니 굳이 노력해서 다른 분야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자원을 판 돈으로 자국에 필요한 소비재와 생산재를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제조업은 도태되고 결국엔 광업만 남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너도 나도 땅 파는 데만 몰려 결국 인건비는 폭락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민 모두가 가난해지게 됩니다. 자원산업의 특성상 저숙련 노동자만 양산하니 다른 산업의 발전은 가면 갈수록 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원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제 분야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제 자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를 자원에 의존하면 안정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화랑지속을 예측하고 과잉 투자를 했다가 갑자기 자원 가격이 폭락하면 외채가 폭증하기도 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가 자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수출에서 천연자원의 비중이 70%가 넘는 나라들이 중남미엔 많습니다. 심지어 자원이 고갈되면 바로 나락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나우루는 비료 원료인 인광석을 팔아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미국을 앞지른 나라였습니다. 나우루를 로또 맞은 섬나라로 만들었던 인광석은 단 10여 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걸로 파국이죠. 지금 나우루는 난민들을 대신 수용하는 조건으로 호주의 지원을 받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량한 시세입니다. 자원의 저주 중엔 통화가치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원을 팔아 달러가 마구 들어오면 자국의 통화가치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이 갑자기 1달러에 800원이 되는 시기죠. 이렇게 되면 자원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수출 경쟁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저주는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벌어집니다. 1960년대의 네덜란드가 그 예입니다. 네덜란드는 앞바다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터졌습니다. 당연히 수출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전국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자 당시로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의 통화가치가 수직 상승하면서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수출 부진에 빠진 것입니다. 이 바람에 네덜란드는 상당 기간 경제 침체에서 허덕여야 했습니다. 로또인 줄 알았던 천연가스가 사실은 자원의 저주였던 거죠. 선진국에서도 벌어졌던 이 특이한 현상을 경제계에선 네덜란드 병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원의 저주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 어디든 예외는 있죠. 바로 앞에서 본 네덜란드입니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지만 네덜란드에선 쿠데타도 내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해법을 찾아 천연가스로 번 돈을 기술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자해 위기를 벗어났죠. 후진국들과 달리 네덜란드는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와 막대한 돈을 투자할 다양한 산업을 이미 갖추고 있던 덕입니다. 네덜란드보다 10여 년 뒤
노르웨이도 앞바다에서 엄청난 유전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노르웨이는 네덜란드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와 자국의 통화 가치가 폭등하지 않도록 대부분을 국부 펀드에 편입, 해외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노르웨이를 있게 한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선진국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수출의 80%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걸로 보츠와나는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에서 지금은 7,700달러의 안정적인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수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걸 막고 인프라 건설과 국민 교육에 고루심 쓴 덕분이죠. 보츠와나는 벌써 수십 년째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온 아프리카에선 보기 드문 민주국가입니다. 앙골라의 예도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에 빠져 수십 년간 내전을 벌였던 앙골라는 2000년대 들어 안정세입니다. 수출의 90%가 석유이니 여전히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 돈으로 국민을 위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앙골라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이렇듯 자원의 저주는 인간이 결코 풀 수 없는 덫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 다수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핏 간단해 보임에도 여전히 많은 나라가 자원의 저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주가 있다면 자원이 아니라 결국 이기적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인간이 자초한 것이라 하겠습니다.